평소 이상하리만큼 다정하던 며느리, 그녀의 눈빛 속에 나는 섬뜩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척,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척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겠죠. 내 눈은 감겼어도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걸.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게 올해가 몇 번째 회장 자리입니까? 나는 늘 그래왔습니다. 사람 눈빛만 봐도 어떤 속내를 품고 있는지 대충은 감이 왔죠.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깍듯했고 너무 애교도 많았고 너무 완벽했죠. 아버님 밥 드셨어요? 오늘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누가 보면 애교 많고 살가운 천사인 줄 알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 애교 뒤에 자꾸만 이질적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작년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을 때예요. 심장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날 병실 앞에서 며느리와 남편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병원비도 내가 다 냈어. 아버지 유산은 아직 손도 못 댄다고. 유산? 아직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땐 그냥 한 귀로 흘렸습니다. 뭐 자식들끼리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지분 정리하신다는 소문 있던데 혹시 저희한테도 맡겨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이걸 대놓고 묻네. 그때부터였죠. 나는 이 여자가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지 직접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죽은 척 좀 해볼란다. 네. 아니다. 정확히는 혼수 상태인 척.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이유는 묻지 마라. 나 혼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 결국 나는 나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척 숨조차 고르게 쉬면서 며느리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물론 병원 담당 의사도 내 부탁을 알고 있었고 CCTV와 녹음 장치도 다 설치돼 있었죠. 이쯤 되면 누가 연기하는 배우고 누가 진심을 숨기고 있는지 조만간 판가름 날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 진짜 얼굴은 너무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가고 병실에 나 혼자 남았을 때 그 며느리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휴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이 양반.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순간 눈꺼풀이 실룩거릴 뻔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 연극 진짜로 끝날 때까지 나는 절대 깨어나선 안 돼.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박수 측정기에선 여전히 일정한 비프음만 울리고 있었죠. 나는 내내 숨을 죽인 채 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수진이는 아주 차분하고 능숙하게 아버님 얼른 나으셔야죠. 회장님 안 계시면 저희 진짜 못 살아요. 목소리는 천사고 손놀림은 악마구나. 내 손등을 잡고 쓰다듬으며 반대 손으론 슬며시 내 손목시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내가 아끼는 그 파텍 필립 시계. 아들이 결혼할 때 사줬던 건데 내가 아까워서 자주 끼고 다녔던 그 시계였어요. 아버님, 이건 제가 잠깐 맡아둘게요. 병원에선 분실 위험도 있으니까요. 그쪽? 웃기지 마라. 그걸 맡는다고? 그녀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들이 들어오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우리 아버님 제2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못 여셨을까? 그 말에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님이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병문안도 매일 오시고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쵸 제가 효부 소리 듣잖아요. 남편도 절 믿고 아버님도 저만 믿으시고 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효부? 믿음?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는 슬그머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 그 안엔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감은 왔어요. 부동산 서류, 주식 명의 이전 동의서, 위임장 그런 것들이겠죠. 아버님, 이제 이런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 저희도 대비가 되니까요. 뭐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사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펜을 내 손가락 사이에 억지로 끼우려 했습니다. 순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녀는 잽싸게 봉투를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진짜 숨 막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다 듣고 계시다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봐요. 그러면 우리끼리만 아는 거로 아시죠? 이제 이 연극도 오래 끌 순 없겠구나. 곧 끝을 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그녀가 상상도 못할 만큼 차가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병실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답지 않게 수진이 얼굴에는 묘한 들뜸이 있었죠. 오늘은 아버님 좀 조용하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보내드려야죠. 그 말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보내드려야죠? 아직 숨도 멎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저렇게 가볍게 뱉을 수 있다니. 그녀는 이미 내 존재를 죽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내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들 정리 다 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바로 공개 가능합니다. 나는 눈도 못 뜬 채 약하게 손가락만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걸 본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회장님. 이 사기극 아주 근사한 막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병실에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슬리퍼 소리도 조심조심. 마치 도둑처럼 말이죠. 가방을 꺼내더니 아예 노트북을 병상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쉴 새 없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아버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면 감사하다고 하시겠지. 혼잣말인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인지 모를 그 말들. 그러다 갑자기 전화를 걸더군요. 오빠. 나 지금 병원이야. 응, 그 양반 아직 안 깼어. 근데 진짜 이거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 쪽으로 다 오겠는데. 오빠? 누구 오빠? 그녀는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야. 그 분명히 숨은 쉬는데 정신 못 차려. 이번 주 안에 변호사 불러서 문서 정리하면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이 연극의 끝이 다가와서인지. 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지금 깨버리면 모든 게 수포가 되니까요. 다음 날 내 주치의가 병실에 들어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회장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연명의료 여부를 가족들과 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오늘 안으로 결정할게요. 그게 아버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녀는 날 죽이려 하고 있었다. 진짜로. 그 순간 내 모든 결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막을 내가 직접 아주 화려하게 걷어낼 차례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살짝 병실 창문을 비추던 그때 난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혼수 상태였던 이 며칠. 내 모든 감각은 멀쩡했지만 그저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내가 직접 한 무대 슬슬 휘장을 걷어낼 시간이 왔거든요. 아버님.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 그녀는 커피잔을 든 채로 병실에 들어오다가 내 손가락이 꿈틀대는 걸 본 모양입니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오더군요.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진짜 다행이다. 정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내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한쪽 입꼬리만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미소 수지는 처음 봤을 겁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알아차린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수진아, 커튼 좀 쳐줄래? 네. 너랑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연명의료 얘기는 의사랑 잘해봤고 네가 들고 다닌 그 서류들. 내가 미리 다 복사해놨다.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네가 오빠랑 나눈 통화 그리고 병실에서 했던 모든 말 녹음 다 되어 있다. 나는 테이블 옆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이제 거의 창백을 넘어서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까지 수진아. 넌 내가 늙은 줄만 알았지 죽은 줄은 몰랐을 거다. 나는 침대에 다시 기대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넌 말이야. 사람 마음속을 너무 쉽게 믿은 거다. 죽은 척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벌써 제사상 차릴 궁리부터 하더니. 수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위한 거였어요. 저희가 맡아서 회사도 돌보고 넌 맡아서가 아니라 빼앗아서였어. 나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이제 곧 너희 남편한테도 내 친정에도 이 녹음과 영상이 갈 거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조차 더는 의미 없었습니다. 진심이 없는 눈물은 오히려 더 보기 흉하니까요. 내가 녹음기를 내려놓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자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병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저 진짜 그럴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냥 혹시라도 회사 일에 대비하려고 변명도 한 박자 느리더군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내가 녹음한 양을 계산하려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비서 상무와 내 법률 대리인 그리고 내 막내딸 혜린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죠. 혜린 씨가 왜 여기 내가 부른 거다. 나는 차분히 말했죠. 넌 계속 이 집안의 중심인 줄 알았겠지만 우리 가족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허술하지 않다. 혜린은 곧장 침대 옆으로 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진작 말씀하시지 이런 거 혼자서 끌어안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수지는 헛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아, 역시. 내가 불편해했던 혜린 씨, 이래서 계속 회사를 못 맡게 하려 했구나. 그 말이 나오자 내 안의 참을성이 끊기더군요. 수진아. 그동안 네가 한 짓들 이미 회사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다. 나는 상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상무, 준비된 자료 다 보여줘.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탁자에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죠. 수진 명의의 계좌 흐름, 4명의 부동산 주변 정보 수집 이력, 비서실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복원본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수진이 소리를 삼키며 물었습니다. 네가 오빠라 부르던 사람. 너희 친오빠 아니더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대포폰 사용, 재산 이체 브로커 전력 있음. 네가 이 모든 걸 가족의 재산 보호라고 포장했겠지만 그건 명백한 사기다. 그제야 수지는 진짜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세요? 그건 내 남편이 결정할 일이고 넌 이 모든 정황이 정리된 뒤 법의 판단을 받을 거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나를 죽이려 했고 그 마음만으로도 난 널 용서할 수 없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거짓말이 침묵에 묻히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둘째 아들 수진의 남편이자 내 회사 부대표인 종훈이가 다급하게 병실로 찾아왔죠. 아버지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냥 이상하단 느낌뿐이었는데 그 느낌이 확신으로 바뀐 건 내 아내가 병원에서 보여준 행동들 덕분이었지. 종훈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물었죠. 그동안 너희 재정 관리 누가 했지? 수진이가 대부분 관리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만 집중하라고 해서 그래, 역시. 그녀는 아주 교묘하게 남편까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보호막으로 속였던 겁니다. 아버지 이혼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그 판단이 네가 직접 내린 거라면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큰딸인 혜린 누나를 무시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혜린이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혜린이 수진이보다도 먼저 내 사람 댐댐이를 챙긴 아이였다. 그날 저녁, 내가 회장직을 정식으로 사임하고 혜린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수지는 그 발표 이후 회사 건물에도 발을 들이지 못했죠. 그녀가 친정에 숨듯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그 어디도 그녀의 숨을 곳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곧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내가 며느리에게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사표를 발표하고 며칠 후 회사 대회의실에 앉은 내 앞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혜린이 정식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주재하는 고문 자문회의였죠. 회장님, 수진 씨 관련 내부 조사 마무리됐습니다. 김 상무가 조용히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수진이 본인의 오빠 명의로 설립한 위장 컨설팅 업체 내역과 회사 내부 자산이 흘러간 흔적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이 정도면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모두 성립됩니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 자료들을 처음 본다면 어떤 얼굴을 할지 궁금하군. 며칠 후 내가 지정한 로펌과 세무회계팀이 동시에 그녀의 계좌와 명의 자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수진이 내 지분 일부를 정리하려고 만들었던 서류상의 가짜 동의서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죠. 이건 형사고발로 넘어가야 합니다, 회장님. 이젠 회장 아니야. 고문일 뿐이지.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펜을 들어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건 단 하나. 나는 은퇴해도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검찰에서 그녀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됐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대응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통보가 오자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일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종우는 단호했죠. 그 사람은 제 아이들의 엄마일 뿐입니다. 저와는 더 이상 관계 없습니다. 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내 서재에 앉아 조용히 종훈과 혜린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전했죠. 넌 이제 진짜 내 아들로 돌아온 거다. 그리고 혜린이, 내가 너무 늦게 너를 인정해서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그 아이들의 울먹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오랜 시간 눌러왔던 한숨을 조용히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 복도 창밖으로 노을이 젖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더니 혜린이, 종훈이, 그리고 내 손주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진짜 가족끼리 밥 한 끼 하자고요. 혜린의 말에 나는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식당이 아닌 내 병실 옆간이 응접실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내 식구의 얼굴은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했습니다. 종우는 쑥스럽게 밥을 뜯어 말고 말했습니다. 혜린 누나, 그동안 내가 아버지 곁에서 했어야 했는데 다 떠맡게 해서 미안해. 혜린은 웃으며 대답했죠. 뭘 그런 걸로 미안해. 이제라도 서로 믿고 도와주면 되지. 손주 둘은 생선가시를 발라주며 장난을 쳤고 나는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돈과 책임, 명예 뒤에 가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따뜻했던가 싶었죠.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혜린을 불렀습니다. 내 서재 책장 오른쪽 두 번째 줄. 그 안쪽에 문이 하나 있을 거야. 비밀 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거다. 딸 혜린이 아니라 사람 혜린으로서 네가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혜린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나는 그 떨림을 느끼며 내 딸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처음으로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 새 아이와 함께 찍은 한 장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나는 늙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중심이었던 가장이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지켜냈구나 하고. 며칠 전까지 법정 서류와 서류가 엉켰던 책상 위가 이젠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비서실이 아니라 혜린이 정리한 거였다. 아버지, 이제 회장님 아니시잖아요. 그냥 우리 집 아버지니까 일단 회사 업무보다 건강 먼저 챙기셔야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이야. 나는 혜린이 사준 안마의자에 앉아 느릿느릿 다리를 뻗었다. 고작 그 정도였는데도 몸이 사르르 녹는 듯했다.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보질 못했구나. 다음 날 종훈이 손주 둘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초등학생 둘이 문 앞에서부터 신나게 뛰어와 안겼다. 할아버지, 우리 태권도 단증 땄어요. 애들이 들고 온 건 태권도 도복이랑 상장 몇 장. 나는 그걸 받으며 말도 안 되게 울컥했다. 그래. 잘했구나, 우리 손자들. 그 작은 손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능력으로만 자식을 바라보았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아이들이 웃는 걸로 숨통이 트인다. 참 우습고도 참 고맙고도 참 늦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금 서재를 정리했다. 이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때였다. 내가 잘해온 게 맞을까?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그러다 책장 한켠에 오래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혜린이 처음 회사 입사할 때 사원증 만들며 작성한 지원서가 있었다. 지원 동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회사라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그녀가 왜 그토록 독하게 일했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야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를 인정하며 웃을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절대 늦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걸 몰랐던 대가를 나는 고스란히 치렀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날 밤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문득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고 싶어졌다. 거실에 놓인 작은 액자. 거기 웃고 있는 그 사람을 보자 문득 이렇게 말이 나왔다. 당신 그동안 미안했소. 말도 없이 퇴근 늦은 밤 내 앞에 국을 다시 데우며 기다리던 당신. 그땐 몰랐지. 그 조용한 기다림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내가 잠든 줄만 알았던 혜린이 조용히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나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혜린아. 네. 고맙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아이의 입사 지원서에 밥 한 끼가 동기였다는 걸 이제야 읽은 내가. 혜린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늦어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나는 정식으로 유언장을 정리했다. 혜린과 종훈 두 자녀에게 각각 회사를 나눠 맡기되 내 뜻과 이름으로 남길 재단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름은 정심장학재단. 정심은 내 아내의 이름이었다. 아이들 누구나 기회를 가져야지. 나처럼 출신으로 무시당하던 시절은 없어야 하니까. 종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아버지, 엄마가 하늘에서 엄청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 말에 나도 처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드디어 병원 퇴원을 결정받았다. 병원 로비 앞 가족들이 모여 나를 기다렸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그들 앞에 다가갔다. 혜린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종훈과 손주들이 나란히 웃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인생은 수많은 성공과 그보다 더 많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다시 사진첩을 꺼내본다. 옛날 흑백 사진 속 갓 태어난 혜린이 내 품에 안겨있던 사진. 그 조그마한 손을 나는 지금도 다시 꼭 잡고 있다. 이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한 남자의 긴 후회와 한 가족의 진짜 화해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미루고 있던 그 말이 있다면 조금 더 늦기 전에 전해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